상태명리 육친통변론 오늘은 7번째 시간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마지막 단원을 다시 한번 읽고 읽으면서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연지가 기하고 기신운을 만나 연지를 충동한다면 조상의 분묘는 풍수가 길하지 못한 장소에서 다시 풍수가 좋지 못한 다른 곳으로 이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연지는 조상묘지의 풍수로서 그 희기는 바로 조상묘지의 풍수의 좋고 나쁨을 나타낸다고 보면 된다. 충하는 새우는 바로 이장이나 개토할 일이 발생한다. 때로는 연지가 충을 만난다면 반드시 이장의 일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봉분의 성토, 수로, 개건, 도량을 파거나 하는 움직임으로 조상 분묘의 풍수를 좋게 변하게 하거나 혹은 나쁘게 변하게 한다. 연지가 충을 받으면 조상이가 산소 이장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예를 들어 건명, 갑진, 신미, 경신, 임모, 미월의 경금이네요. 미월의 경금이 근이 있고 인성이 운이죠. 그리고 연지에 갑진이 있습니다. 갑진을 극하는 운이라면 하면 진토 극하는 거니까 진토를 격해야지 되거나 간목을 격해야지 되는 비거분이나 뭐 이럴 때 일어나겠네요. 대운이 임신, 계유, 식상과 비거분이죠. 이게 비견운으로 흐르고 간무는 아니죠. 갑술이겠죠. 갑술, 을에 그러면 지지를 극하는 거는 연지가 극을 당해야지 되니까 갑술운에 술토가 진술충울하고 갑으로 진을 또 극하고 본저의 팔자를 보고 말하길 당신의 조상은 어느 정도의 재산을 잇는 집이었지만 경금의 갑진은 재성이죠. 재성. 그러니까 정도의 재산은 있는 집이지만 당신 아버지 때에서 재산을 모두 흩어졌으며 왜냐면 신미에서 먼저 극을 하잖아요. 흩어졌으며 조상이 당신에게 약간의 재산을 남겨주었으나 아주 적어 있는 듯 만 듯하다. 연간이 희용이지만 재성이니까 영향이 크지 않고 월간의 겁재가 되어 그러니까 쟁제가 돼서 재성을 그러니까 분모대에서 없앴다. 그래서 남는 거는 미토 안에 있는 약간의 재산이라는 얘기죠. 상대방의 말하길 정확하다. 조상님이 아주 많은 유산을 남겨주었으나 아버지 때의 재산은 국가로부터 몰수당하여 대다수의 재산은 없어졌으며 나에게 남겨진 것은 약간의 금은 장식품으로 조부모님이 결혼식 때 가져온 혼수품 뿐이었다. 필자가 계속 말하길 추론하길 부모와 조부와 조모는 비교적 일찍 사망하였고 매장한 곳은 풍수는 길하지 못하므로 당신의 부친부터 당신까지 줄곧 운기가 좋지 않아 사업도 잘 되지 못했고 재운도 좋지 않았다. 당신의 부친은 명이 길지 못하였고 대략 94년 갑술년이에요. 사망하지 않았다면 당의 부친에게 생사에 관한 재난이 있었을 것이다. 이것은 모두 조상성 묘지가 좋지 않기 때문이다. 그 해에 조분의 이장을 하였을 것인데 하나는 비교적 조습하거나 혹은 수고지당, 저수지나 물이 고여있는 곳에 지방으로 이장하였고 이거는 진토 때문에 얘기가 나온 겁니다. 하였고 다른 하나는
말라 비틀어진 불모지의 땅으로, 미토를 얘기하는 거네요. 불모지의 땅으로 이장하였을 것이다. 이곳의 풍수 역시 좋지 못하여 이전보다 못하다. 그러므로 당신의 운기는 이때부터 더욱 나빠졌다. 명주는 아주 신기하다는 듯이 말하길, 맞다. 나는 94년 갑술년에 부친이 사망한 후 나의 운기는 그 이전보다 못하였다. 아마 이장한 것 때문에 그런 것 같다. 그의 부친이 사망하고 한 풍수사가 말하길, 우리 조상의 묘지 풍수가 좋지 못하다며, 조상의 묘지 풍수가 습기가 아주 강한데 가뭄의 시기에도 역시 조습하여 후대 건강 등에 불리하다 말하였다. 난 비교적 아주 건조한 지방을 찾았는데 바로 황토령으로 초목이 모두 아주 적은 지방이다. 조상의 무덤은 그곳으로 옮기고 나의 부친의 안장 역시 그곳에 했는데 당시 난 그곳에 안장하는 것을 동의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집으로부터 너무 멀어 성묘가 불편했기 때문이다. 당시 내가 풍수사에게 묻길, 풀이 잘 자라지 않는 곳인데도 후대에게 이로운가 하고 물으니 풍수사가 말하길, 이런 것을 음양상보라 한다면서 이전에 습기가 중한 것은 건조한 지방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보구과래라 하여 비보는 이런 것을 영원하게 운영하는 것이라고 했지만 난 풍수를 잘 알지 못하기에 참견하지는 않았다. 또한 풍수를 알지 못하면서 해로움도 알지 못하니 참견하지 말라는 집안 사람들 이야기도 있고 해서 왜 94년에 상부하고 이장한다고 추론하였는가? 그것은 94년 갑술년은 바로 갑술대운으로 세림병림하니, 그쵸? 갑술년과 갑술대운이 일반적으로 같이 해가지고 둘이 똑같이 복음이 됐다는 얘기죠. 명리경건 중 세운병님 불사자기 취사타인 한다 하였지만 주의해야 하는 것은 세운병님이 귀신일 경우 종종 이와 같이 상심상망의 일이 발생한다. 병님이란 어떤 글자가 중복과 첨가로 그 글자의 힘이 가중한다는 의미로서 어떤 글자가 중복 출현하니 이를 복음이라 하는데, 만일 기하다면 복음은 바로 상병제, 사망 등의 통고한 신음의 상으로 보면 된다. 본조 94년 세운병님은 부모궁을 인동하고 아울러 편제부성에 감응함으로 부친에게 생사에 관련된 큰 재난이 있다고 추론한 것이다. 부모궁을 인동하다는 건 진술충해서 부모궁을 인동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의 이장과 가토 등에서 모두 세운의 연지를 충한 연유 때문이다. 명주와 육친의 추론, 그러니까 육친관계의 추론, 명주와 육친관계의 중요하게 육친성의 희기를 보는 것이지, 주요하게 육친성의 희기를 보는 것이지 궁의를 살피는 것은 아니다. 육친관계가 그러니까 육친성의 희기를 보는 거래요. 궁의를 살피는 것은 아니래요. 궁의의 희기는 단지 궁의의 육친이 명주에 대한 도움과 음덕 유무를 살피는 것이지 관계의 좋고 나쁨을 보는 것은 아니다. 또한 육친성의 희기는 일반으로 명주와 관계 및 감정의 좋고 나쁨을 살피는 것 뿐만 아니라 일주에 대한 도움과 음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육친성의 희기는 명주와의 관계가 좋냐, 생을 해주냐, 극을 하냐, 이런 것을 보고 관계가 좋냐, 감정이 서로 좋고 나쁘냐, 그리고 일주에 대한 그 생을 해줌으로써 도와주는 이런 거를 살핀다는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말하여 어떤 육친이 일주의 귀신이라면
육친성이 일지의 기신이라면 일주와 그 육친 관계는 일반적이고 만일 희용신이라면 명주와 관계는 좋고 감정도 깊다. 예를 들어 편인은 조부인데 희용신이라면 편인이 조부예요. 희용신이라면 조부와 나와는 감정이 좋고 반대라면 감정이 평담하다고 본다. 일주에 대한 도움이 있는가의 여부는 다시 궁의와 결합하여 살펴야 된다. 도움 여부는 궁의하고 결합해서 살펴야 한대요. 만일 육친의 궁의가 희용신이라면 그 육친의 궁의가 희용신이라면 그것은 그 육친성의 가정 조건이 좋다고 추론하고 나아가 일주를 도와주는 능력이 있다고 추론한다. 근데 이제 일주와 그 육친의 힘을 얻거나 혹은 그 육친성이 명국중 위치의 조합이 좋다면 일주를 도울 수 있고, 이거는 이제 그 편인이 만약에 나한테 희신이다 그러면은 편인이 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 곁에 있어야 된다는 거니까,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일주를 중심으로 1, 2, 3, 4, 5, 6, 7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나한테 가까운 사람들이 나한테 도움을 준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거 다시 한번 볼까요? 원근법. 가까울수록 육친의 원금론은 익춘의 원근으로 보는 방법으로 일주와 해당 십상이 가까울수록 그 해당 육친의 영향이 크고,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 페이지 수가 여기 있네요. 보면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4번하고 5번이 바뀌었네요. 보면 가장 가까운 것부터 일주를 중심으로 배우자궁이 1번, 그리고 월간이 2번, 그리고 시간이 3번, 그리고 나서 월지가 4번, 그리고 시지가 5번, 그리고 연간과 연지입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궁이 만약에 편인이 연간에 있다 그러면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인성이 내가 희신이다 하더라도 그 멀기 때문에 만약 나한테 도움이 그닥 크진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일주가 그 육친의 힘을 얻거나 혹은 육친성이 명국 중 위치 조합이 좋다면 일주를 도와줄 수 있고 힘도 얻을 수 있다. 반대로 육친성이 희용신이라 하면 일주와 감정이 좋다지만 명국 중 조합이 좋지 않다면 일주를 도울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 육친의 궁의가 기하다면, 그러니까 기하다면 가정 조건이 좋지 않아 일주를 도울 능력과 힘도 없다. 이러한 그 정황은 일주는 단지 정신상의 위로만 얻을 뿐 물질상의 도움을 얻을 수 없다고 추론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일주가 그 육친의 힘을 얻거나 육친성의 명국의 위치 조합이 좋다면 일주를 도울 수도 있고 힘도 얻을 수 있다. 육친성이 희용신이라면 일주와 감정이 좋다지만 명국중 조합이 좋지 않다면 일주를 도울 수 없는 걸 말한다. 또 그리고 기하다면 가정 조건이 좋지 않아 일주를 도울 능력도 힘도 없다. 그 정황은 일주는 단지 정신상의 위로만 하지 물질성으로 도움은 되지 않는 거래요. 그 있잖아요. 너무 가난해서 부모가 자녀한테 뭔가를 해주고 싶어도 도와달라고 해도 도울 수 없는 경우. 그러니까는 말은 따뜻하게 하고 반대하지 않고 걔가 힘들면 위로해주고 이렇게는 하더라도 그 이상의 해줄 게 아무것도 없을 때. 여기서 후학들이 당연히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주의사항이 있어요.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명국중 희용신은 바로 세운의 변화에 따라 변화한다는 것이다. 희용신은 세운에 따라 변화한대요. 그러므로 궁이와 희기의 육친성의 희기 역시 세운에 따라 변화한다. 이런 이유로 어떤 육친은 어느 기간 안에 일주와의 감정이 깊어지며 세운이 개입하여 변화를 한 후에 일주의 기신이 된다면 감정은 바로 옅어지고 심지어 모순된 감정까지 출현한다는 것이다. 어떤 육친은 이전에 명주를 도왔으나 세운이 개입한 후 궁이가 기신이니 역시 일주를 돕지 않고 오히려 일주를 애매기는 상황으로 바뀌며 어떤 것은 이전의 관계가 좋지 않았으나 세운의 개입 후 일주의 희용신으로 바뀌어 관계가 호전하여 감정이 좋게 변한다. 이런 것은 바로 세운이 작용한 결과다. 이런 이론은 정통 이론의 희귀 이론과는 배치되는 내용이지만 그러니까 전통 이론에서는 희귀는 변하지 않는 거라고 얘기하죠. 명리상태학의 동문절기라는 점을 잊지 말기 바란다. 그러니까 생태명리학에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생태명리학에만 얘기하는 건지는 다른 분들도 운이 바뀌면 그 운에 대한 대응하는 것들도 바뀌는 거니까. 근데 이 말이 어쩔 때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이분의 책을 수업을 듣다가 이분의 책을 계속 읽어보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육친과 명주의 관계 및 육친이 일주에 대한 조익 여부는 한번 성립하면 영원히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세운에 따라 바뀌어 변한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정황은 마땅히 변통하여 보는 것인데 변하는 것을 통해서 보는 거죠. 어떤 육친성이 일주의 희용신으로 명국중 불견한다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희용신인데 명국중에 불견하다. 없는 거 말하는 거예요. 내가 신약한데 인성이나 비겁이 용신인데 그러니까 비겁도 신약하면 비겁 하나는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인성이 없다. 그러면은 어머니와 인연이 좀 약하다. 나이가 신왕한데 재성이나 식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그러니까 그 재성 식이나 식상이나 관성을 갖고 용신을 잡는데 이럴 경우 관이 없다든가 아니면 재성이 없다든가 이럴 때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쟁제가 안 일어나니까 희용신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그 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인연이 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돈을 목적으로 해서 일을 하는 건 아니다. 뭐 이런 거죠. 제가 생각하긴 그래요. 육친성이 일주에 대하여 일생 영향력이 크지 않고 감정은 평담하고 인연은 박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재성의 인연이 크지 않고 뭐 인연이 박하다. 그리고 육친성이 일주의 기신이지만 불견한다면 근데 이제 육친성이 일주의 기신인데 불견한다. 그것은 반대로 일주와 그 육친과의 감정이 심오하고 그 육친의 영향력을 크게 받는다는 것을 표시한다. 그러니까 신태왕일 경우 인성이 기신이잖아요. 그러면은 인성이 오면 막 감정이 좋지 않은데 그리고 인성운이 흐르면 내가 더 태왕해지니까 더 막 복잡미묘하고 힘들어지는 일이 발생하는데 이게 만약에 인성이 무인성이었다. 그러면은 어머니와의 관계가 더 좋고 어머니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그러니까 양쪽 부분들이 뭐 저기 뭐야 이런 분 운세를 쫓아가서 이분 같은 경우에 운세를 쫓아가서 그 희용신도 변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분은 아니다 사주가 그 본 사주가 중요하다. 근데 기본적으로 본사주가 중요한 겁니다. 본사주가 중요해. 그 사주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좋아야 거기서 희용신일 때 뭐 저기 봐요 운이 기본적으로 사주 자체가 하나의 그 사주의 구성이 잘 돼 있고, 거기서 희신이 됐을 때 약간 이게 이제 뭐 관운으로 변하면은 그 신앙하던 사람이 평타가 되니까, 그러니까 그 관에 극을 많이 받아서 그 주변 사람들을 정리하고, 그리고 대신에 위로받을 뭔가가 있어야 되고, 위에 사람한테 몸이 약해지는 거니까 나의 세력들이 꺾여서 나가니까 누군가한테 의지하고 의탁해야지 되는 상황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인성이 그때는 좋은 쪽으로 역할을 하기도 하고 이러지만, 원체 사주 자체 국을 이루고 있는 그거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사주 원국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유는 이러한 정황은 희용이 바로 희용의 작용을 할 수 없고 기신 역시 기신 작용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일주가 약하여 인비를 치용하는데, 여기 나오죠. 일주가 약하여 인비로 치용하는데 명국에 인성이 없고 비거이 있다면 이것은 바로 부모 장계의 조력을 얻지 못하고 형제 자매의 조력을 받는다는 것을 표시한다. 그러니까 윗사람들보다는 내 형제가 도와주는 거죠. 제4절 육친 속간 비결, 육친의 기륭화복에 대한 사주 예측도 하나의 방법으로 직관으로 간단하고 실용적인 방법인데 아래에 소개하고자 한다. 이게 직관법이거든요. 극성 입궁 이상 난면, 형상난면이네. 형상난면. 어느 궁리에 그 궁리가 대표하는 사람을 극하는 십신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바로 사상병잔의 현상이 나타난다. 사상병잔, 병잔, 그러니까 사망하거나 병이 나는 거. 예를 들어 연주는 분모궁으로 부의자리, 연간은 부의요, 연지는 모의인데, 만일 연간에 비겁이 있다면 이것은 필연적으로 부친에게 불리한 것을 표시하는 것이다. 이거는 이제 쟁제가 일어나니까, 재성이 아버지니까 재성을 극해서 문제가 일어난다. 편제는 부친이요, 연간은 본래 부친 편제의 정의이고, 나아가 편제를 극하는 비겁이 그 자리를 점거하고 있으니 당연히 부친으로 불리하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 비겁이 왕하면 왕할수록 더욱 불리하다고 추론한다. 이런 추론의 반영은 현실 생활 중에 하나는 부친의 신체의 생명에 불리하다는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부친이 다병다재하여 조망할 수 있다는 것을 표시하고 일찍 돌아가실 수 있다는 것. 또 하나는 부친이 장수하거나 아니면 부친이 대개 빈고 노록의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난다. 그러면은 빈고한 노록의 삶이다. 가난한 사람이라는 얘기죠. 만일 비겁이 희용신이라면 이러한 정황은 많이 완화되어 부친이 자기를 방조하지만 부친의 신체가 아주 좋다고 보긴 어렵다. 비겁이 희용신이라면은 신약하다는 거죠. 신약해서 비겁이 이제 용신으로 쓰는데 그 용신이 똑같이 극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자기를 도와주기는 하지만 부친의 신체가 그 아버지의 건강 상태가 좋기는 어렵다. 이 같은 이치로 연지가 재성이 앉았다면 모친에게 불리한 것으로 모친을 극하는 현상이다. 이거는 이제 재극인을 하기 때문에 월주의 형제궁으로 월주의 관살이 임하면 월주는 형제궁이라고 얘기하죠. 부모 형제궁. 관살이 월주에 있다. 그러면 반드시 비겁을 극하니 형제 자매가 불리함으로 형제 자매에게 반드시 형상이 있는데 가볍다면 병상자니요 무겁다면 요절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거는 위랑 똑같은 얘기니까 만일 남명사주에 일지에 비겁이 앉았다면 남명사주에 일지에 비겁이 앉았다면 희기를 불론하고 반드시 처성정제를 극하니 그 처가 극을 당하고 여명사주에 일지에 상관이 앉았다면 이제 관이 앉을 자리잖아요. 응? 관이 앉을 자리고 역시 희기를 불론하고 반드시 정관인 배우성을 극함으로 남편과 혼인감정 신체 건강이 불리하다. 나타나는 것은 가벼우면 말다툼이나 이혼이지만 무거우면 사별의 우환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남명사주는 재성이 그 배우자니까 비겁이 있으면 안 되고 여자 같은 경우에는 상관이 있으면 안 된다. 상관경관하니 남명사주가 사주의 시주가 식상이면 그러니까 남명사주의 시주는 자식성이니까 관성이 있어야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식상이면 반드시 자녀성이 관사를 극하게 되므로 식상 제사라는 거죠. 제살 상관경관하거나 식신관사란 그 편관을 극하거나 하는 걸 말하는 거죠. 자녀성인 관사를 극하게 되는 것이며 여명은 시주인 인성이 임한다면 자녀성인 식상을 극함으로 자녀에게 불리하다. 그렇지 않다면 자녀의 유산이나 혹은 요절 또는 자녀의 장래가 촉망되지 못하거나 병잔 등의 현상이 있고 여명으로 말하면 시주에 인고가 앉았다면 묘지죠, 묘지. 유산이나 난산 등을 표시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건명입니다. 갑진, 경호, 신축, 임진. 그러면은 여기에 겁재가 월주에 앉아 있네요. 그러면 월주는 형제궁으로 월지에 7살, 오화가 있네요. 오화. 7살이 이만이 비겁을 극함으로 본조의 형제자매 중 반드시 극상당한 사람이 있거나 혹은 요절, 병잔, 그러니까 요절이나 혹 병잔이나 병신이나 장애 현상이 있다고 추론한다. 실제 본조의 누나 하나가 8살에 요절을 했다라고 얘기하네요. 그리고 곤명입니다. 기해, 계유, 정미, 그리고 이민. 그러면 극하는 거라. 본조 형제궁인 월간에 여기 보면 월간에 7살이 앉아 있네요. 7살이 투관하여 비겁을 극하니 바로 형제자매에게 형극이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다른 하나의 해석은 월주 역시 부모궁이니 바로 월지를 모친궁으로 보아 마땅히 인성인 목이 거주하는 정의인데, 그죠? 인성이면 목이 있어야 되는데 인성의 극성인 재성이 점거하니 반드시 모친에게 불리함이 있다고 본다. 그리고
형제에게 불리하고 모친에게도 불리하다. 다시 시주를 보면 본래 시주는 자녀궁으로 여명이면 식신이 돼야지 되는데 식신이 안 되고 관이 앉아 있죠. 임수.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인목이 앉아 있는데 인목은 인성입니다. 식신을 극하는 거잖아요. 도식하거나 하는 거니까. 시주는 자녀공으로 여명은 식상이 자녀로서 식상이 거주하는 정의인데 바로 그 식상성을 극하는 인성이 점거함으로써 자녀에게 반드시 손해가 있는데 대개 유산이 아니라면 바로 자녀의 유망이나 장애, 불구 등을 현상이 있다. 실제 본조의 모친은 일생 다병하였으며 명주 38세에 그러니까 일찍 돌아가셨고요. 명주는 여러 차례 유산하였으나 자식 하나는 물에 빠져 익사하였다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